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 투자 공부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 피해자분들도 경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거는 경매 참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세 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매건 자리TV의 안국성 기자입니다. 자, 올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작년 하락 이후 KB 선도 아파트 지수 50 지수 기준으로요. 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5월과 6월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올해 역전세난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 또 이제 내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역전세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으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아파트 경매 물건이 이제 5월 누적 기준으로 1만 건 이상 쏟아져 나왔는데요.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물가 상승과 원자재가 그리고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그 고분양가의 논란을 좀 이제 받는 그런 단지들도 생기고 있고요. 가성비 좋게 나온 청약에만 좀 로또 청약 같은 쏠림 현상이 여전한 모습인데요. 부동산 경매 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전문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김진구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건설금융기관 법무팀을 거쳐서 현재는 이제 법률사무소 로펌 대표 변호사 겸 이 부동산 연구소 대표로도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신데요. 되게 젊은 변호사님이셔가지고 또 이제 재테크 모임 2030 재테크 모임 경제살롱이라는 이제 모임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번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경매를 도와주는 책인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저 형태로 일단은 이제 저술을 하셨는데 제가 보통 이런 책 소개하시면 책팔이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 책은 인쇄 전액이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기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서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투자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도 약간 조금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경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 투자 공부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경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거는 경매 참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세 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면은 경매 참여를 아무도 안 한다면은 경매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그럼 낙찰가가 떨어지면은 피해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래도 배당금이 가야지 피해가 회복이 되는 건데 이마저도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경매 제도는 무슨 투자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 때문에 이 채권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제도가 경매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중에 가장 대다수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경매 제도이고, 그래서 경매에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경매를 하면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제가 변호사께서 말씀을 주신 건데,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매를 어쨌든 그래도 좋은 가격으로 나와야지 세입자 분들도 일부라도 좀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경매를 할 때 좀 어떤 거를 좀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지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낙찰률, 낙찰가율, 그리고 이제 경매 진행 건수,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우선 낙찰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낙찰률이 현재 지금 최근에 낙찰률이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되는데, 이 말인 즉슨 경매 물건이 10개가 나오면은 3건은 낙찰이 되는데 7건은 지금 유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7건은 아예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금액 이상으로. 그만큼 참여자들이 많이 줄고 있다, 또는 경매 매물 건수에 비해서는 참여자들이 적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지표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50%였어요. 그러니까 낙찰률이 50%였다가 1년 만에 30%로 준 상황이다. 이런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진행 건수. 이제 경매 진행 건수라고 해서 매달 또 발표가 되는데, 이것 역시 작년 비슷한 시기에 비해서 진행 건수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매물이 증가를 했다 보시면 돼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매 수량이,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경매 물건 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낙찰 가율인데요. 낙찰 가율은 이제 금액, 얼마에 낙찰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가 대비해서, 감정가 대비이고요. 감정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경매 시작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시작 가격인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 가율이
지금 현재 75%예요. 75%이라고 하면 경매 물건 예를 들면 10억에 나왔다 하면 지금 전국적인 평균으로 7억 5천에 모두가 낙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매 시작 가격 대비해서는 어떤 물건이든 간에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2억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만 해도 낙찰가율이 100%였어요. 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에 나온다 시작 가격이 그러면은 10억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똑같았었고요. 2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낙찰가율이 110, 120%였습니다. 그러니까 10억에 나온 물건이 2년 전에는 11억, 12억, 13억 이렇게 낙찰되는 경우가 꽤 다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낙찰가율이 지금 불과 2년 만에 수직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세 지표를 이제 경매 시작할 때 쉽게 보는 지표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상식적이잖아요. 지금 현재 감정가가 10억에 형성되어 있는데 7억 5천에 낙찰되고 있다 하면 기회가 온다. 조금 싸게 나오고 있구나 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낙찰가율이 100%가 넘었다 하면은 이거 지금 경매로 하는데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겠는데? 그러니 오히려 좀 참여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 가지 지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낙찰률, 그리고 둘째가 진행 건수, 셋째가 낙찰가율인데요. 뭐 세 개 다 일단 중요한 지표로 보시겠지만 특히나 소위 경매 투자로 안전마진을 먹는다고 하죠. 시세보다 싸게 삼으로써 이제 취할 수 있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낙찰가율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5월까지 누적으로 경매 건수, 아파트 경매 건수가 전국 단위로 1만 건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 통계를 보니까 한 6,300건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1년 만에 1.6배 정도 가파르게 늘었는데 이 부동산 급락장 자체는 2022년 하락장이 사실 대부분 진행됐는데요. 올해 집값은 뭐 바닥 찍고 일부 반등한 단지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올해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 경매 매물이 급증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매물이 왜 증가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경매에서 뭐 기회가 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매 매물 증가 또는 낙찰가율 하락이 이러한 근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면은 이거는 내가 장기적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큰 근거를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경매 매물이 증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이 깡통 전세 증가입니다. 깡통 전세라 함은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시세보다 전세가가 오히려 높아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져 버리면 말 그대로 그냥 깡통이잖아요, 깡통. 네, 이런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고 또 더 넓게 말하면 역전세죠. 전세금이 떨어지는 것들. 전세금이 원래는 2년 전에는 5억이었는데 지금 막 4억, 3억으로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은 어떡하지? 이제 사실은 받을 방법은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5억을 빌려준 채권자거든요, 임차인은. 임차인은 5억을 빌려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못 갚아요. 이러면 사실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돈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청구할 방법이 없으니 네가 돈을 못 갚으면은 나는 지금 임차인의 권리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사용해서 경매 신청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을 보면은 깡통 전세, 역전세가 늘어나면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보증금 받지 못하면은 경매 신청이 늘어납니다. 이때 경매 신청을 강제 경매 신청이라 하고요. 강제 경매 신청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자를 지금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은행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뭐 30년 만기로 보통 받잖아요. 그러면 매달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달달이 갚아 나갑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2년 전만 해도 한국 기준금리가 거의 0.5 제로금리 수준이었는데 지금 3.5%로 3%가 증가를 했고 시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에서 지금 이제 5% 이상 뭐 올랐으니 대출 금리가 2배, 3배가 올랐잖아요. 쉽게 말해서 2년 전에는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씩 냈던 사람이 지금은 300만 원을 내야 돼요. 300만 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 법적으로는 이 300만 원의 이자를 3개월 정도 연체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런 임의 경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경매 매물 증가의 원인입니다. 이거는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경매 물량이 계속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비례해서 경매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경매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낙찰 가율, 경매 이제 낙찰 가격 자체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전 앞으로도 이제 경매가 쭉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근거는 이제 매수 심리 위축,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나름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한 3개월 정도 보면은 월 평균 3,000건 정도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월 평균 거래량이 막 1,000건도 안 되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말 그대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를 안 한다.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반등했지만 10년 평균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에 한 6,000건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유, 경매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경매 신청이 증가해서 경매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경매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심리가 위축돼서 지금 부동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이 심리, 그리고 거래량 위축, 그리고 부동산 어차피 대출받아서 사야 됩니다. 대출받아서 사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지금 5%잖아요. 경매를 통한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출 이자 똑같거든요. 일반 주택담보대출 이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경매로 내가 사고 싶어도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되는데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매 참여를 조금 누르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고 또 경매 낙찰가는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셨다시피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첫 번째 이유로 깡통 연세,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출금리 인상, 그리고 세 번째로 매수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최근에 이제 올해 경매 매물이 급증을 했고요. 경매가도 아직은 하락 추세를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있어서 방금 중요한 부분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부동산 경매가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좀 경매 수요자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뭐 관련한 뭐 경매 학원이나 이런 광고를 보더라도 뭐 사실 뭐 유치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는 물건을 건드리지 말라든지 이런 주의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초보자에게 진입장벽이 꽤 높은 이제 시장인데 경매로 아파트에 투자를 할 때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첫 번째 장점은 저렴합니다. 우선 싸게 살 수가 있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 입찰할 때 시세보다 높게 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럼 뭐하러 경매를 합니까? 그냥 공인중개사님 통해서 사면 될 거를 굳이 시세보다 조금은 싸게 사고 싶으니까 경매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경매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님 수수료가 안 들어요. 중개 수수료가 안 들기 때문에 당연히 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이제 유찰이라고 하거든요. 시작 가격이 10억인데 아무도 입찰 안 하면은 한 달 뒤에 다시 매각기일이 열립니다. 그때 한 달마다 20%에서 30%씩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10억 나왔다가 유찰되면은 그 다음에 가면은 7, 8억에 나오는 겁니다. 한 두 번 유찰되면은 거의 반값에 나오거든요.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경매 굉장히 안전해요. 경매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서 나온 물건이잖아요. 찜찜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물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신데 법원이 보증하기에 오히려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경매 물건이 법적인 어떤 문제 또는 인수되는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있다면은 법원이 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법원이 공시하지 않는 위험성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안전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금매 같은 것, 시세가 10억인데 금매가 예를 들어 5억에 나왔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오히려 조금 더 따져볼 게 많은 거고요. 법원의 어떤 경매 물건은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쓸 의무가 없어요. 만약에 이 일반 거래에 있어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쓰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일명 세무조사라고 하죠. 이런 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매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조금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경매에 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울의 몇몇 지역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의도나 뭐 목동 아니면 잠실, 강남에 있는 여러 지역들,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있는 지역들, 또 아니면은 성수동에 있는 이제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이 여러 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허가가 없이는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요. 거래를 하더라도 이제 갭 투자가 안 됩니다. 왜냐면 2년간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불편해요, 거래가.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뭔가 주택을 구입한다? 이러면은 이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지금 이제 많이 풀렸지만 아직도 강남 3구랑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죠. 여기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 원래는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시점에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어차피 승계가 안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건축 투자가 안 됩니다. 근데 경매로 만약에 이쪽 지역에 나온다? 그러면 또 승계가 돼서 재건축 투자를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되게 장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싫긴 한데 사실 단점도 아직 크죠. 그래서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신 일단 어려운 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매는 사실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매매에서는 사실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좀 설명을 듣고 거래가 되는데 경매에서는 사실 뭐 중개사도 없고 법원이 무슨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권리 분석해서 본인이 가격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낙찰을 어떤 부동산은 10억을 써서 낙찰됐다. 그래서 와 좋다 하지만 낙찰됐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2등 가격이 만약에 5억이다. 내가 10억에 낙찰받았는데 이제 차순위까지 공개가 되거든요. 2등이 5억 썼는데 내가 10억에 낙찰받았으면은 이건 100% 본인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시세가 5억, 6억이 형성되어 있는데 본인이 10억 썼다는 거는 본인이 무려 5억 정도의 권리 분석을 잘못한 거고 이거는 무조건 바로 보증금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어떤 그 책임을 부담해서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이제 명도 과정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가 맞긴 한데 예를 들면은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사망 선고에 가깝거든요.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을 해서 가장 피 같은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낙찰 받으면은 이 사람 갈 데 없는데 어떡하지?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막 울고 있는데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쫓아내요, 솔직히. 양심상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명도의 문제, 이제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안 나가셨을 때 뭔가 법적인 뭔가 분쟁이 많이 생긴다 이런 거는 실제로 전체 건수의 10%도 안 됩니다. 90%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10%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너무 당연히 낙찰자는 법적인 적법한 소유자이자 권리자이기 때문에 내보낼 권리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절차, 이제 인도 명령 강제 집행이라 하거든요.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까지 부동산을 이제 경매 투자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장단점이 확실한 또 분야인 만큼 제대로 공부를 하신다면 또 이 경매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사실 자세한 거는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쓰신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분석할 때 필요한 그 기초적인 부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출발점은 말소되는 권리 그리고 인수되는 권리를 구분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권리 분석이 정말 기초죠. 이 말소되는 권리 그리고 인수되는 권리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그런 권리들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한 6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고, 이 권리가 이제 가장 먼저 만약에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다 말소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등기란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은 등기부 등본 떼봤는데 맨 위에 저당권이 있다. 또 맨 위에 압류,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은 90% 이상은 이 물건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 권리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당권 위에 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있는 경우 이제 표에도 나와 있겠지만 뭐 가처분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전세권 또 이제 등기부 등본이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이런 게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뭐 특수물권이라고 하는 또 종류가 있습니다. 유치권 이제 뭐 그리고 법정지상권, 또 가끔 아주 가끔 있지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그냥 등본에도 안 나오고 그냥 최선 순위로 갑자기 되어 버려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특수물권들을 배제하고 거의 있지도 않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맨 위에 있으면은 요거는 다 그 뒤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아주 쉽다는 권리 분석입니다. 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 등본에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 최우선 권리로 되는 이제 좀 위험한 권리들도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말소되는 권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근저당권, 저당권이죠. 네. 이것만 사실 이제 이게 최우선 권리라면은 네. 경매를 통해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실제로 좀 사실 말로만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가지고 네. 간단하게 정말 간단한 좀 이제 네.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좀 되게 약충 요약한 사례 2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2가지를 저희가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요. 보시면서 이제 과연 이 2가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 초보분들이 좀 하기 괜찮은 이제 상황인지 아니면 초보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경매 물건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가압류,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요거는 당연히 시간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위에 있는 소유권은 뭐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낙찰받으면은 소유권자가 나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소유권 그 다음으로 설정된 권리 중에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압류라고 써 있죠. 여기에 이제 가압류, 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등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이 위치에 가장 맨 위에 있으면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가압류 아래에 지금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뭐 전세권이라 하면 누군가가 이제 임차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분이 이제 보증금을 줬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나중에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소멸된다는 뜻은 뭐 전세권자나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본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전세권자와 저당권자 등 이 가압류 아래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들이 다 돈을 받고 깔끔하게 나가실 분들이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깨끗하게 돼서 경매 절차가 끝나면은 등기부 등본 새로 떼보면은 소유자의 뭐 김진구라고만 쓰여 있는 깨끗한 물건이 될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사례 일과 같은 경우는 제 전세 세입자를 만약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면 이제 전세권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가압류가 2020년 10월 14일에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세권을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사실 들어가야지 말아야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임차인으로서 들어갈 때 맨 위에 뭐 압류, 가압류 또는 뭐 저당, 근저당이 써 있으면은 이거는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 집주인이 소유권을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위험성 있는 물건이다라는 거를 인지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례 2번도 한번 봐주실까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맨 위에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가처분, 임차권, 근저당권, 가압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맨 위에 뭐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가처분이라고 써 있는데, 가처분이니까 뭔가 가압류랑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인가?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례 2번에서의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면은 근저당권이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 두 번째.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아래는 사라지지만 위에 있는 가처분과 임차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말소 기준 권리의 위에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이 가처분이 뭔지를 사실을 이해하면 좋긴 해요. 가처분은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보통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맨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처분 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다는 거잖아요.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처분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거거든요. 처분이라 하면 주택을 매매하는 것도 처분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하고 임차권 설정하는 것도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등기부 등본 떼봤더니 처분하지 마세요라고 공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한 거니까 본인은 여기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들은 본인의 권리가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 보는 거예요. 경매 참여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요건 나중에 내가 소유권을 아예 뺏길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도 경매 낙찰 받았다는 거라서 이거 뭐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가처분 같이 좀 말소 기준 등기가 아닌 것들이 있다면은 위험한 물건이다 해서 아예 이제 경매 초보자분들한테는 아예 그냥 패스하라고 권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이런 경우 사실 가처분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예. 예를 들면 뭐 가처분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네. 팔지 말라는 이유라면은 그 금액을 좀 사실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례 2번 같은 경우는 임차권이 더 먼저 설정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임차권 세입자도 보증금의 상당한 금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 경매에 들어가실 때조차도 입찰가 자체를 좀 뭐 전세 보증금만큼 더 낮춘 가격으로 잡는다든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